싫으면 나가. 길 막아버리기 전에 당장 차 돌려. 그게 5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아파트 전세금과 제 청춘을 갈아넣고 받은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넣었는데 말이죠.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본인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2막은 공기 좋은 곳에서 흙을 밟으며 사는 게 최고라고들 말합니다. 저 역시 그 달콤하고도 위험한 환상에 속아 제 평생을 바친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석, 올해 나이 55입니다. 요즘 세상에 100세 인생이라며 55이면 청년이나 다름없다고들 치켜세우지만 잔인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이미 용도 폐기된 부품 취급을 받은 지 오래였습니다. 치고 올라오는 새파란 후배들의 경멸 섞인 눈빛, 매년 연말 임원 승진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졌을 때 느꼈던 그 참담한 비참함. 그래서 저는 도망치듯, 아니 살기 위해 발버둥 치듯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을 빼고 제 청춘을 갈아넣어 받은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서 말입니다. 남들은 여유가 있어서 귀촌한 줄 알지만 사실 이 집은 제게 낭만적인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지은 마지막 요새이자 동화줄이었습니다. 현주야, 저기 산 능선 붉게 물드는 것 좀 봐. 서울에서는 빌딩 숲에 막혀서 하늘 보기도 힘들었는데 여기는 눈이 다 시원해지지 않아? 내가 이 맛에 귀촌하자고 한 거야. 이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창문 활짝 열고 아침마다 새소리 들으면서 살아보자고. 당신 늘 노래 불렀던 그 아일랜드 식탁이랑 텃밭, 이제 다 당신 거야. 여보, 풍경 좋은 건 알겠는데 당신 허리는 좀 괜찮아? 아까 이삿짐 나를 때 보니까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끙끙대던데. 이제 우리 예전처럼 밤새워 일해도 끄떡없는 젊은 몸 아니야. 그리고 나 자꾸 통장 잔고가 눈에 밟혀서 저 좋은 풍경이 눈에 잘 안 들어와. 이사 비용에 취등록세 내고 집 짓느라 추가된 자재비까지 오늘 다 정산하고 나니까. 남은 돈이 정말 없더라. 당신이 호언장담한 그 특용작물 농사 정말 확실한 거지. 혹시라도 잘못되면 우리 다시 서울로 돌아갈 전세금도 안 남아.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가슴 한 구석이 송곳으로 찌르듯 아려왔습니다. 사실 저라고 왜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꽂히던 월급이라는 마약이 끊긴다는 공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각종 세금들. 하지만 30년을 저만 믿고 따라와 준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은 아무리 어깨가 무너질 것 같아도 티를 내면 안 되는 고독한 자리니까요. 걱정하지 마. 나 강민석이야. 강 부장 몰라? 내가 아무 대책 없이 당신 데리고 이 첩첩산중으로 내려왔겠어? 귀농지원센터에서 6개월 동안 교육도 다 받았고 이 지역 토양에 맞는 작물로 수익률 시뮬레이션도 수십 번 돌려봤어. 샤인머스켓이랑 특수야채, 그거 요즘 없어서 못 판대. 딱 3개월이야. 3개월만 죽었다 생각하고 버티면 첫 수확 나오고 팔로 개척하면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나아. 우리 지훈이 장가 갈 때 전세 자금이라도 보태주려면 내가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해. 나 믿지? 당신 남편 아직 안 죽었어. 믿지, 믿어야지 누굴 믿겠어. 그래도 여보, 너무 무리하지는 마. 돈도 좋지만 당신 쓰러지면 나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난 아직도 여기가 낯설고 무섭단 말이야. 아까 트럭 들어올 때 보니까 동네 분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뭐랄까 좀 차갑더라고.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들이었어. 마치 남의 구역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도둑고양이 보듯이 쳐다보는데 소름이 돋더라니까. 아내의 예민한 촉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을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등 뒤를 찌르는 듯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보통 시골 인심이라고 하면 이삿짐 트럭이 들어올 때 어디서 왔냐, 고생한다 하며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건네는 게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이 마을의 정적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길가 정자에 앉아있던 노인들은 우리가 지나갈 때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뚫어지게 우리 차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환영의 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견고한 영토에 침입한 불청객을 감시하는 날선 경계심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길함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고개를 숙이면 그들도 굳게 닫힌 마음을 열 것이라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 착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요. 여보, 원래 시골 분들이 낯을 좀 가려서 그래. 평생 여기서만 사신 분들이라 외지인이 낯설어서 그러겠지. 우리가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싹싹하게 굴면 금방 친해질 거야. 내 차 트렁크에 선물 세트 실어놨지?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준비했으니까 그거 들고 지금 마을 회관 한번 내려가 볼게. 노인회장님이랑 이장님한테 눈도장 좀 찍고 와야지. 첫인상이 중요한 법이거든. 당신 혼자 가게. 밤길도 어두운데 위험하잖아.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당신은 피곤할 텐데 집 정리 좀 하고 있어. 남자들끼리 술 한잔 기울이면서 터야 할 이야기가 있는 법이거든. 그리고 당신이 가면 괜히 분위기만 어려워져. 내가 가서 분위기 딱 잡고 형님 동생하고 올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금방 다녀올게. 호기롭게 집을 나섰지만 마을 회관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은 금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올 뿐 인기척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적막강산. 내 발자국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올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을 때 저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다듬고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호령하던 강 부장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마을의 막내이자 신입으로서 머리를 조아려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훅 끼쳐오는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대여섯 명의 노인들이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언덕 위 하얀 집에 오늘 새로 이사온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회관이 떠나가라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투장을 내려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기분.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준비해간 선물 세트와 떡 상자를 그들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한 노인이 아주 천천히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계심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비웃음이 섞인 끈적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디 강씨라고 했나? 거참 목소리 한번 우렁차네. 고막 다 터지겠어. 화투판 다 깨지게 시끄럽게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기합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거 약소하지만 서울에서 유명한 떡이랑 음료수 좀 준비했습니다. 이사떡이니 맛이나 좀 보십시오. 노인은 제가 내민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와 떡 상자를 발로 툭툭 건드려 보더니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태도가 너무나 무례해서 순간 울컥하고 주먹이 쥐어졌지만 저는 입꼬리에 경련이 일도록 억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밑보이면 끝이라는 생각, 내 전 재산이 걸린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보따리 보니까 서울 양반인 것 같은데 나이는 몇이나 먹었어? 머리에 피는 다 마르고 온 건가? 얼굴 보아하니 곱상한 게 고생이라곤 안 해본 티가 줄줄 흐르네. 올해 55 됐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남은 인생은 고향 같은 곳에서 흙 만지며 살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농사일도 서툴고 부족한 게 많으니 인생 선배이신 어르신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힘쓰는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시고요. 제가 체력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55. 허허, 완전 빚덩이네 빚덩이. 들었냐? 55이란다. 우리 막내 아들벌 되는 놈이 와서 힘자랑을 하겠대. 서울에서 뭐 하다가 쫓겨나서 여기까지 굴러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골 생활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전원주택 으리으리하게 짓고 봄 잡으면서 살면 그게 귀농인 줄 아나 보지. 여기는 생존이야, 생존. 자네 같은 새님들이 와서 1년도 못 버티고 도망가는 걸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농사 짓고 마을 분들과 가족처럼 어울려서 살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심으로 잘 지내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오해는 무슨.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지. 근데 자네
순서가 틀렸어. 아주 크게 틀렸어. 여기 앉아있는 우리한테 떡 돌리는 게 먼저가 아니야. 이 마을의 법은 따로 있어. 최 이장한테는 가봤어. 최 이장님이요? 안 그래도 댁을 여쭤보고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신가 보네요. 거참, 눈치가 없어도 한참 없네. 서울서 대학도 나왔을 양반이 왜 이렇게 꽉 막혔어?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서 말로만 인사하면 최 이장이 참 좋아하겠어. 우리 마을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룰이라는 게 있어. 외지인이 들어오려면 치러야 할 신고식 같은 거지. 입장료라고 들어는 봤나? 입장료요? 마을 발전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내려오기 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당연히 마을을 위해 쓰이는 좋은 돈이라면 형편 닿는 대로 성의 표시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형편 닿는 대로. 이 양반 진짜 세상 물정 모르네. 자네 집 보니까 아주 호텔처럼 지어놨더만. 지하수도 새로 파고 마당에 잔디도 비싼 걸로 깔았지. 돈 좀 있는 티를 그렇게 냈으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지. 최 이장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괜히 푼돈 몇 푼 쥐어주려다가 뼈도 못 추리는 수가 있어. 이 동네에서 물 마시고 전기 쓰고 그 길 다니려면 처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객기 부리다가 차 긁히고 농작물 다 망치지 말고. 노인의 말끝에는 섬뜩한 경고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좀 내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뒷골목의 조직 폭력배들이 구역세를 거둘 때나 쓸 법한 노골적인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손바닥에 축축하게 식은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제가 꿈꾸었던 정겨운 시골 인심, 이웃 간의 정 따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낯선 이의 주머니를 털어보려는 하이에나 같은 탐욕만이 그 탁한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장님 댁이 어디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저기 아랫동네 파란 지붕집이야. 지금 가면 아마 없을걸. 비닐하우스 단속하러 갔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가봐. 그리고 갈 때 봉투 두둑하게 챙겨가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자네 봐서 팁 하나 주는 거야. 실수하면 이 마을에서 1년은커녕 한 달도 못 버티고 야반도주하게 될 테니까 잘 새겨들어. 저는 도망치듯 마을 회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살을 벨 듯 차가웠지만 제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핏덩이, 야반도주, 입장료. 그들이 뱉은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땅 사서 집 짓고 사는데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에게 굽신거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당장은 힘이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저를 기다리는 아내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차마 그 험악했던 분위기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까지 불안에 떨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때? 잘 다녀왔어? 어르신들이 반겨주셔? 텃세 같은 건 없고. 그럼. 다들 좋으신 분들이더라. 젊은 사람 왔다고 환영해 주시고 떡도 아주 맛있게 드셨어. 막걸리도 한 잔 주시려는 거 겨우 사양하고 왔네.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슬픈 거짓말이었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서는 거센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며 집을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산짐승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 마을 입구 쪽에서 덜덜거리는 낡은 경운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마치 우리 집을 포위하려는 듯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골 생활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아침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폭풍전야 같았던 밤이 지나고 시골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눈부신 투명함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잔뜩 껴 있었습니다. 간밤에 마을회관에서 들었던 그 불길한 경고, 입장료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 현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아일랜드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해맑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야 할까? 하지만 제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의 정적을 깨는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띵동. 그 경쾌한 벨 소리가 그날따라 마치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면 과장일까요? 인터폰 화면에는 낡은 등산 조끼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검게 그을린 얼굴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노인들이 말했던 그 사람, 최 이장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이장님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최 이장은 대답 대신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현관을 쓱 둘러보더니 마치 압수수색 나온 형사처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집안의 인테리어, 가구, 가전제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님의 눈길이 아니라 이 집주인의 재력을 가늠해 보려는 감정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내가 황급히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어제 이사온 강민석 처입니다. 집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어수선하네요.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차 한 잔 내올까요? 믹스커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최 이장은 소파 정중앙에 털썩 주저앉으며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주방 쪽을 가리키며 툭 내뱉었습니다. 커피는 됐고 물이나 한 잔 줘요. 집은 뻔지르르하게 잘 지었네. 평당 얼마나 들었어? 샤시도 이건 시스템 창호구만. 비싼 건데. 서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좋아. 이런 산골짜기에 궁궐을 지어놓고 사니까 말이야. 아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그녀는 애써 웃으며 물과 커피를 내왔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어제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하다가 현금 30만 원을 넣은 봉투였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인사치고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장님, 이거 약소하지만 저희 부부 성의입니다. 마을 분들과 회관에서 식사라도 한 끼 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 이장은 제가 내민 하얀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보통은 예의상 나중에 확인하거나 사양하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그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지폐 장수를 세어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툭 던지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이 양반 보게. 지금 나랑 장난해. 30만 원. 이걸로 뭐 하라는 거야? 동네 애들 껌값도 안 되겠네. 강 선생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집 짓는 데는 몇 억씩 펑펑 쓰면서 동네 어르신들 모시는 데는 이 돈이 아깝던가?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만 원이 껌값이라니. 저에게는 한 달 생활비의 일부이자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황함을 감추고 최대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 부족하셨나요? 제가 시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얼마나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맞춰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50만 원 정도면 될까요? 최 이장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고 지저분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묻혀가며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페이지를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들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잘 봐요.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라고. 여기 저 아랫집 1번지 박씨네 작년에 들어올 때 300 냈어. 저기 과수원 하는 김씨네는 400 냈고. 다들 들어올 때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우리 마을 법이야. 300이요? 아니, 무슨 마을 발전 기금이 그렇게 비쌉니까?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살러 온 건데. 조용히. 이봐요, 강 선생님. 당신이 밟고 들어온 그 아스팔트 길 우리가 군청 가서 데모하고 사정해서 깐 거요. 당신이 마시는 그 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관리해온 지하수맥이야.
이 마을의 공기, 바람, 다 우리 원주민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거라고. 근데 숟가락만 딱 얹으면서 그깟 돈 몇 푼이 아까워. 강 선생님 댁은 집도 제일 크고 지하수 관정도 새로 팠잖아. 우리 마을 물길 건드린 갖가지 쳐서 깔끔하게 500. 이번 주까지 입금해요. 500만 원이요. 아내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500만 원. 은퇴한 우리 부부에게 500만 원은 현역 시절의 500만 원과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그 돈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굽힐 만큼 굽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장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도로는 군청에서 세금으로 깔아준 거고 전기도 한전에 제 돈 내고 신청해서 끌어왔습니다. 지하수도 제가 면허업체 불러서 적법하게 허가받고 판 겁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500만 원을 내라는 겁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못 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요구를 하셔야죠.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 이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침이 제 얼굴에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상식, 시골에 와서 법 찾지 마시오. 여기가 서울인 줄 알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어. 이 동네에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상식이야. 못 내겠다 이거지? 그래 좋다. 배째라 이거구만. 그럼 앞으로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함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거야. 우리 마을 물 쓰고 길 다니려면 처신 똑바로 해. 여보, 그만해요. 이장님, 죄송합니다. 남편이 흥분해서 그래요. 저희가 지금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이사 오느라 돈을 다 써서 당장 500만 원은 무리예요.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앞으로 몸으로 때우는 일은 다 할게요. 아내는 울먹이며 최 이장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아내가 저런 파렴치한 인간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 이장은 아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애누리, 여기가 무슨 남대문 시장 바닥인 줄 아나. 형편 어려운 건 사정이고 돈 없으면 집 팔고 다시 나가든가. 이번 주까지야. 계좌번호 문자로 찍어줄 테니까 입금 안 되면 마을 총회 열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거니까 그리 알아. 최 이장은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집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의 무게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식어버린 믹스커피 2잔. 그것은 마치 우리 부부의 식어버린 꿈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저 사람 눈빛 봤어. 진짜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좀 무리해서라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적금이라도 깰까? 응. 절대 안 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원칙의 문제야. 한 번 주면 호구 잡혀서 계속 달라고 할 게 뻔해. 명절 때마다, 무슨 행사 때마다 돈 내라고 찾아올 거야. 내가 회사 다니면서 저런 인간들 한두 번 겪어본 줄 알아? 약하게 나가면 발부려 드는 게 저런 족속들이야. 버텨.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법대로 하자고 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자기들이 무슨 왕이야?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는 애써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들리는 최 이장의 거친 가래 끓는 소리가 멀어지기는커녕 집 주위를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500만 원. 그 돈을 지키려는 저의 고집이 우리 부부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게 될 줄은. 그리고 그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유치하고도 잔인한 괴롭힘일 줄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우리는 적진 한복판에 무기 하나 없이 던져진 꼴이었습니다. 최 이장이 다녀간 뒤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그가 내뱉고 간 특단의 조치라는 말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계속 신경을 긁어댔지만 설마 사람 사는 세상에서 무슨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겠어 하며 애써 불안감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전쟁은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생존의 문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서 다급한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큰일 났어. 물이 안 나와. 무슨 소리야? 물이 안 나오다니? 어제까지 콸콸 잘 나왔잖아. 수도꼭지 좀 잘 돌려봐. 아니야. 아무리 돌려도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단수된다는 안내 방송도 없었잖아. 빨리 좀 와봐.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욕실로 달려가 수도꼭지를 틀어보았습니다. 쿠르르 씩씩. 배관이 텅 빈 소름 끼치는 소리만 날 뿐 정말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가 싱크대 물을 틀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 공동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사 올 때 관정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냈고 매달 전기요금도 따로 내기로 되어 있었죠. 기계 고장이 아니라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잠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 모터가 고장 났거나 퓨즈가 나갔을 수도 있어. 너무 걱정 마. 저는 슬리퍼를 끌고 집 뒤편에 있는 마을 공용 물탱크 쪽으로 향했습니다. 물탱크는 우리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 밸브암 앞에 도착한 저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열 수 있게 되어 있던 밸브암 뚜껑에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매직으로 휘갈겨 쓴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설 점검 중. 관계자 외에 손 떼지 마시오. 이게 무슨 시설 점검?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어제 마을 회관에서 봤던 노인 중 한 명이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이죠. 어르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데 시설 점검이라뇨? 저희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글쎄, 그건 내가 모르지. 물이 말라서 그런가? 아니면 모터가 낡아서 그런가? 최 이장이 고친다고 잠가놨는데 부품이 없어서 며칠 걸린다나 뭐라나? 서울 사람들은 생수를 사다 먹는다면서? 그거 사 먹으면 되겠네. 며칠이라뇨? 당장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다른 집들은요? 다른 집들도 다 물 안 나옵니까? 다른 집? 허허, 다른 집들은 다 지하수 따로 파서 쓰거나 물 잘만 나오는데? 이상하게 강씨네 집으로 가는 배관만 자꾸 말썽이네. 그러게 평소에 기도를 좀 잘하지 그랬어. 물이 사람을 가리나 봐. 노인은 뻔뻔하게 딴청을 피우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는 밸브만 잠가버린 것이 확실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자물쇠를 부수면 기물 파손으로 걸고 넘어질 게 뻔했습니다. 치졸하고 더러운 수법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안 냈다고 식수를 끊다니 이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주야, 일단 씻는 건 나중에 하고 생수부터 좀 사와야겠다. 읍내마트 가서 큰 걸로 몇 박스 사올게. 밥은 나가서 먹자.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조수석에 탔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는 공포감이 그녀를 위축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대문 밖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로 나가는 유일한 농로 한가운데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녹이 잔뜩 쓴 거대한 붉은색 트랙터 한 대가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 지나갈 틈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니,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저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 빵, 빵. 고요한 시골 마을에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랙터 옆 정자에는 노인 서너 명이 앉아 부채질을 하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즐기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들, 이 트랙터 누구 겁니까? 길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떡합니까? 차 좀 빼달라고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아, 시끄러워 죽겠네. 누구 거긴 누구 거야? 박씨네 거지. 근데 박씨 지금 집에 없는데? 서울 아들네 갔어. 네? 서울요? 그럼 차를 빼놓고 가야지.
길 한복판에 세워두고 가면 어떡합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아나? 그리고 거기가 원래 주차장이 아니긴 한데 어제 밭 갈다가 고장이 나서 멈췄다네. 고장 난 걸 어쩌겠어.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급하면 저기 논두렁 타고 걸어서 나가든가. 차는 못 나가. 고장? 멀쩡해 보이는 트랙터가 하필이면 딱 우리 집 나가는 길목에서 고장이 났다고요. 그것도 주인이 서울 간 사이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거 당장 안 치우면 업무방해로 경찰 부를 겁니다. 경찰? 허허, 이 양반 또 법 찾네. 부르든가 말든가. 고장 나서 못 움직이는 걸 경찰이 와서 들어서 옮겨주나? 그리고 여긴 사유지야, 사유지. 원래 박씨네 밭인데 동네 사람들 다니라고 길 내준 거라고. 땅 주인이 자기 땅에 트랙터 세워두겠다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야? 그들의 논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고장났다, 땅 주인이 없다, 사유지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실제로는 우리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아내 현주가 차에서 내려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들 너무하시잖아요. 물이 끊겨서 물 사러 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비켜주세요. 네? 새파랗게 젊은 여편네가 어디 어른들 노는데 와서 소리를 질러? 그러게 누가 이장말 거역하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성의 표시 좀 했으면 물 콸콸 나오고 길 뻥 뚫렸을 거 아니야? 돈 500이 아까워서 이 고생을 사서 해? 우리는 몰라. 박씨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트랙터를 들어서 옮기든지 마음대로 해. 노인들은 부채로 파리를 쫓는 신용을 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길들여야 할 짐승, 굴복시켜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쨍한 햇살 아래 덩그러니 놓인 붉은 트랙터. 그것은 마치 우리 부부 앞에 놓인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보였습니다. 집에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밖으로 나갈 길마저 막혀버린 상황.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여기 계속 있다가는 진짜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냥 경찰 부르자. 응, 112 신고해. 그래, 신고하자. 이건 명백한 범죄야. 일반 교통방해죄에 수도 불통죄까지 추가할 거야. 가만 안 둬.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분노로,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온다고 해결될까? 저들이 또 고장났다고 우기면 경찰인들 별 수 있을까? 무엇보다 경찰이 다녀가고 난 뒤에는 또 어떤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트랙터 너머로 보이는 마을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지만 제 눈에는 그곳이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귀농의 꿈을 안고 찾아온 이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철저하게 감금당했습니다. 112 신고를 하고 20분이 지났을 무렵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마치 구세주가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찰차는 트랙터 앞에 멈춰섰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달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경찰관님, 여기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트랙터로 길을 막아서 저희가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물도 끊겼고요. 이거 명백한 업무방해고 교통방해 아닙니까? 당장 저 사람들 다 잡아가 주십시오. 제 흥분한 목소리에 젊은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일단 상황 파악 좀 하겠습니다. 트랙터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때 어디선가 연락을 받았는지 최 이장이 슬리퍼를 끌며 느긋하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까 정자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호위무사처럼 따라 붙었습니다. 최 이장은 경찰관을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어이구, 김순경 아니야. 고생이 많네. 더운데 여기까지 오고. 파출소장님은 잘 계시고. 아, 이장님 오셨습니까? 네, 소장님도 잘 계십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뭡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 트랙터가 길을 막고 있다고.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박씨네 트랙터가 밭 갈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멈춘 거야.
고물이라서 자꾸 말썽이네. 부품 주문해 놨으니까 고칠 때까지 며칠 걸릴 거야. 근데 이 서울 양반이 그걸 못 참고 경찰까지 부르고 난리네 난리가. 최 이장의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관은 최 이장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저에게 돌아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들으셨죠? 고의로 막은 게 아니라 고장이 나서 멈춘 거라네요. 기계 고장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트랙터 주인도 지금 안 계신다니까 일단 기다려보시죠. 아니 경찰관님, 저게 거짓말인 거 모르십니까? 멀쩡하던 트랙터가 하필이면 딱 우리 집 나가는 길목에서 고장이 납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 마을 발전 기금 500만 원 안 냈다고 저러는 겁니다. 이건 보복이라고요. 수사해보면 다 나올 겁니다. 제가 소리치자 최 이장은 콧방귀를 뀌며 경찰관 어깨를 툭 쳤습니다. 허, 김순경. 저 양반 피해망상이 좀 심하네. 발전 기금은 무슨, 우리는 자발적으로 낸다고 해도 받을까 말까요. 그리고 여기가 사유지인 건 알지? 박씨네 밭인데 주민들 편히 봐주느라 길 내준 거라고. 자기 땅에 자기 농기계 세워둔 게 무슨 죄가 되나? 안 그래? 경찰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가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가 맞습니다. 사유지에서 일어난 분쟁은 민사 문제라 저희가 개입하기가 좀 애매해요. 강제로 견인할 권한도 없고요. 그리고 마을 분들이랑 척지면 선생님만 손해 아닙니까? 이장님이랑 잘 대화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드릴 게 없어요. 대화로 풀라니요? 저 사람들이 대화가 통할 사람들로 보입니까? 지금 물도 끊겼다고요. 수도 밸브를 잠갔다니까요. 수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점검 중이라는데 저희가 억지로 밸브를 열 수는 없죠. 군청 수도과에 민원을 넣으시든가 하셔야지. 이건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경찰관들은 형식적인 현장 사진 몇 장을 찍고는 최 이장과 눈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멀어지는 경찰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공권력조차 이 시골 마을의 견고한 카르텔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도 한 통속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최 이장은 경찰차가 사라지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봤지? 강 선생님, 경찰도 내 편이야. 이 동네에서 나 최 이장 건드려서 살아남은 사람 없어. 뭐? 민원? 해볼 테면 해봐. 군청 수도과장? 내 고등학교 후배야. 군수? 다음 선거 때 내 도움 없으면 당선 못 돼.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당신, 정말 악마군요.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했지. 감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우습게 본 죄.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지 않은 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500만 원 입금하고 마을회관 와서 어르신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물 틀어주고 길 터줄게. 안 그러면 이 트랙터는 시작에 불과해. 다음엔 뭐가 막힐지 나도 몰라. 최 이장은 낄낄거리는 노인들을 데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붉은 트랙터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아내 현주는 충격을 받았는지 말 한마디 못하고 멍하니 트랙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고립.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단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는 단절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공포가 우리 부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이 고립된 섬은 더욱 무서운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들어가자. 일단 버텨보자. 내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볼게. 변호사든 뭐든 다 알아볼게.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 마실 물이 없고 당장 내일 나갈 길이 없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수도꼭지에서는 여전히 씩씩거리는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생수는 고작 2병. 우리는 말라가는 화분처럼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져 귀농 카페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마을 이장이 길을 막고 물을 끊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린 그 글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누군가 제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를 꺼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쓴 글은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쓰나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새벽녘 잠이 오지 않아 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회수 50만, 댓글 3,000개. 제가 귀농 커뮤니티에 올린 하소연 글이 대형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아니, 그것은 분노의 용광로였습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맞나요? 완전 조폭이네. 우리 부모님도 귀농했다가 텃세 때문에 다시 올라오셨어요. 남일 같지 않네요. 저 동네 어딥니까? 신상 털어서 혼쭐을 내줘야 함. 글쓴이님 힘내세요. 절대 500만 원 주지 마세요. 주면 호구됩니다.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을 읽으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립된 섬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현주도 스마트폰으로 댓글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이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정말 다행이야. 흑흑. 하지만 댓글만으로는 당장 막힌 길을 뚫을 수도, 끊긴 물을 나오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 그때 제 메일함에 낯선 제목의 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석 선생님.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박동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선생님의 사연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분개하여 연락드립니다. 저 또한 3년 전 부모님께서 비슷한 텃세를 겪으시고 마음의 병을 얻어 돌아가신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례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 수도불통죄, 공갈미수죄, 그리고 협박죄까지 적용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제가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 지인 중에 탐사보도 전문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건을 취재하고 싶어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 오전 드론과 카메라를 가지고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끝장을 봅시다. 박동훈 변호사. 그리고 탐사보도 유튜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아니 두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는 또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이장의 고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벤 차량 2대가 트랙터 앞에 멈춰섰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건장한 청년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박동훈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은 트랙터로 막힌 길을 드론으로 공중 촬영하고 끊긴 수도 밸브와 최 이장이 붙여놓은 시설 점검 경고문을 꼼꼼하게 증거로 남겼습니다. 최 이장과 노인들이 뒤늦게 낌새를 채고 달려왔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여기 허락도 없이 촬영하면 안 돼? 카메라 치워. 최 이장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달랐습니다. 유튜버 김 PD는 카메라를 최 이장의 코앞까지 들이대며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이장님이시죠? 지금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보고 계십니다. 마을 발전 기금 500만 원 안 냈다고 수도 끊고 길 막으신 거 사실입니까? 이 트랙터 고장났다고 하셨는데 저희 전문가가 보니까 멀쩡하던데요. 뭐? 전국? 카메라 안 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거야? 최 이장은 카메라 렌즈를 손바닥으로 가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촌구석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그였지만 전문적인 방송 장비와 논리적인 질문 앞에서는 쥐구멍을 찾는 생쥐꼴이었습니다. 박동훈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최 이장님, 법무법인 정의 박동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하시는 행위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수도불통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500만 원 요구하신 건 공갈 미수고요. 증거는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지금 당장 원상복구하지 않으시면 오늘 중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마을 통장 압류되면 지원금 다 끊기는 거 아시죠? 지원금 압류? 아니, 변호사 양반. 말이 너무 심하네. 우리는 그냥 마을 규칙대로. 규칙이요?
대한민국 헌법 위에 마을 규칙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이장님 말만 믿고 동조하셨다가는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습니다. 빨간 줄 그어지고 자식들한테 범죄자 소리 듣고 싶으세요. 박 변호사의 서슬퍼런 경고에 최 이장 뒤에 서 있던 노인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공범 빨간 줄 지원금 끊김. 시골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최 이장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봐, 강씨. 자네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이웃끼리 좋게 풀 수 있는 걸 가지고 외부 사람까지 끌어들여? 이웃이요? 이장님 입에서 이웃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저를, 우리 부부를 말려 죽이려고 했던 분이 누군데요? 저는 이제 이장님 안 믿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제 단호한 대답에 최 이장은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김 PD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했습니다. 이 장면은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었고 채팅창에는 사이다, 정의 구현, 인실지읒 인생은 실전이다 등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트랙터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그날따라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 이장이 그동안 마을 지원금을 횡령하고 유용한 정황이 담긴 그야말로 핵폭탄급 증거들이었습니다. 박동훈 변호사가 꺼낸 서류 뭉치는 단순한 고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최 이장이 이 마을을 어떻게 사유화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부였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김 PD팀이 밤새도록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산 내역과 마을 통장 지출 내역을 대조해 찾아낸 결정적 증거들이었죠. 자, 이장님. 여기 보시면 작년에 마을 진입로 공사한다고 군청에서 3천만 원 받으셨죠? 근데 실제 공사는 이장님 사촌 동생 업체가 1,500만 원 했네요. 나머지 1,5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장님 며느리 명의 통장으로 들어간 정황이 보이는데 이거 업무상 횡령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최 이장의 눈동자는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이장이 군청에서 돈 따오느라 고생했다며 밥값 좀 챙기는 걸 관례처럼 눈 감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억대가 넘어가고 자신들의 몫이어야 할 농기계 지원금, 비료 지원금까지 이장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뭐요? 이장 그게 참말이요. 작년에 비료 지원금 삭감됐다고 해서 우리가 생돈 내고 샀잖아. 그게 다 자네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아니 우리한테는 군청 핑계 대더니 순 도둑놈 아니요. 최 이장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던 노인들이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배신감은 500만 원 텃세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노인들의 고함과 삿대질이 최 이장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오해라고. 내가 다 마을 위해서 로비하고 접대하느라 쓴 거야. 내 돈까지 써가면서 봉사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최 이장은 끝까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PD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군청 감사실과 경찰진흥범죄수사팀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수사관들은 마을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중 장부와 차명 통장들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최 이장의 손목에는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두식 씨,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그리고 강민석 씨에 대한 일반 교통방해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최 이장은 저를 쏘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끝없는 토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씨, 내가 감히 나를 찔러?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이 마을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야? 두고 봐.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아내 현주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 이장 앞으로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평소 큰 소리 한 번 못 내던 순한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장님. 아니, 최두식 씨. 당신이 만든 그 더러운 카르텔. 오늘로 끝이에요. 우리가 떠날 줄 알았죠? 천만에요. 우리는 절대 안 떠나요. 당신이 콩밥 먹고 나올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기서 두 눈 부릅뜨고 살 거예요. 이 마을이 당신 같은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반성이나 하세요. 당신이 뺏어간 우리 평화에 대해서. 아내의 일갈에 최 이장은 뭐라 대꾸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 너무나 싸늘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는 최 이장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지.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왜지 사람한테 500이 뭐여 500이. 아이고 망신이다 망신. 전국에 다 소문나고 이게 뭔 꼴이여. 최 이장이 연행되고 트랙터 주인인 박 씨 실제로는 최 이장의 사주를 받은 친척도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경찰의 지시로 레카차가 와서 붉은 트랙터를 끌고 나갔습니다. 꽉 막혔던 마을 진입로가 뻥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군청 수도가 직원이 와서 물탱크 밸브의 자물쇠를 절단했습니다. 사 아마이너스 집 마당 수도꼭지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단 며칠 만에 보는 물이었지만 그 소리가 마치 폭포수 소리처럼 웅장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물 나와. 물 나온다고. 아내는 수도꼭지 아래로 손을 뻗어 물을 맞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당연한 일상이, 당연한 권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트랙터가 사라진 길 위로 석양이 붉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았던 며칠간의 전쟁을 끝내는 승리의 붉은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장이라는 우두머리는 사라졌지만 그와 함께 동조했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 부부의 관계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귀농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최 이장이 구속되고 마을은 태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라기보다는 불편한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쟁터 같았던 마을 입구가 뻥 뚫려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길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껄끄러웠습니다. 그들은 이장의 비리에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그 비리를 파헤친 내부 고발자인 우리 부부를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노인회장님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과 한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이장 사건 때 옆에서 거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저 강 선생님 계신가? 아이고 사모님도 계시고. 무슨 일이십니까? 또 뭐 안 낸 돈이라도 있나요? 제가 짐진 날 선 목소리로 묻자 노인 회장님은 손사래를 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그냥 이번 일도 있고 해서 미안해서 왔지. 우리가 최 이장 그놈한테 속아서 덩달아 텃세 부린 것도 있고 젊은 양반들한테 못할 짓 한 거 같아서 사과라도 좀 하려고. 이거 우리 밭에서 딴 사과인데 맛이나 좀 봐. 그는 사과 박스를 마루 끝에 올려놓고는 도망치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멀찍이서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며칠 전 트랙터 앞에서 떵떵거리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내 현주가 조용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받아요. 저분들도 알고 보면 최 이장한테 이용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평생 척지고 살 수는 없잖아. 아내의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민 사과 박스가 진심 어린 사과인지 아니면 또 고소당할까봐 겁먹어서 하는 신용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과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사과는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겪은 모욕 공포, 사과 한 상자로 퉁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마을 일 돕겠지만 부당한 건 절대 참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 부부가 여기서 사는 방식입니다. 노인 회장님은 멋쩍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선을 확인한 셈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 또한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적당한 거리두기가 오히려 숨통을 트이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선물 받은 사과를 깎아 먹으며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사과는 달았습니다. 씁쓸한 껍질 속에 감춰진 단단한 과육처럼
시골 생활의 본질을 깨달은 기분이었습니다. 낭만은 깨졌지만 대신 현실을 버티는 단단한 근육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여보, 사과 맛있네. 이 사과처럼 우리도 여기서 단단해지겠지? 비바람 맞고 뙤약볕 견뎌야 이렇게 단맛이 든다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야. 우린 이제 막 뿌리를 내린 거야. 흔들려도 뽑히지는 말자. 그리고 우리 샤인머스켓 농사 진짜 대박 터뜨려서 저 사람들 코 납작하게 해주자.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보았던 그 별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더 빛나 보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우리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네, 여러분. 저희 부부 이야기 잘 보셨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트랙터로 길이 막히고 물이 끊겼던 그 3일간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덕분에 저희는 더 단단해졌고 이제는 어엿한 귀농 1년차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올해 첫 수확한 샤인머스켓도 안판했고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은퇴 후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낭만? 좋습니다. 힐링? 필요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큐멘터리, 아니 스릴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피눈물 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귀농인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귀농 10계명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사기 안 당하고 텃세 때문에 야반도주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첫째, 집부터 덜컥 짓지 마십시오. 살아보지도 않고 전 재산 털어서 집부터 짓는 거 도박입니다. 최소 1년은 마을 빈집이나 농막에서 살아보기를 하세요. 사계절을 겪어보고 마을 분위기도 파악한 뒤에 땅을 사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마을 발전 기금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처리 안 되는 돈,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는 돈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정 불안하면 군청 귀농 귀촌 지원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공무원이 개입하면 함부로 못합니다. 셋째, 길과 물은 생명줄입니다. 땅 살 때 도로 지분이 있는지, 지하수 관정 허가가 났는지, 등기부등본만 믿지 말고 현장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세요. 남의 땅을 밟아야만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맹지는 공짜로 줘도 받지 마세요. 나중에 길 막히면 헬기 타고 다녀야 합니다. 넷째, 너무 굽신거리지도 너무 뻣뻣하지도 마십시오. 초반에 잘 보이려고 돈 쓰고 술 사고 하면 호구 잡힙니다. 반대로 내 돈 내고 사는데 뭔 상관이냐며 인사도 안 하고 담 쌓고 살면 왕따 당합니다. 적당한 거리 두기, 불가근 불가원이 정답입니다. 다섯째, 모든 대화는 녹음하십시오.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장이나 마을 임원과 돈 문제, 경계 문제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세요. 그 녹음 파일 하나가 나중에 법정에서 여러분을 살려줄 동아줄이 됩니다. 여섯째, 구두 계약은 휴지 조각입니다. 시골에서는 아이고 형님 동생 하는데 계약서는 무슨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땅 경계 측량, 농기계 대여, 도급 공사. 무조건 서류로 남기세요. 나중에 말 바뀝니다. 100% 바뀝니다. 일곱째, 농사는 로또가 아닙니다. 귀농하자마자 특용작물로 대박난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첫 3년은 수입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최소 3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쥐고 내려오셔야 버틸 수 있습니다. 여덟째, 사생활 침해에 대비하십시오. 시골은 담장이 낮고 소문이 빠릅니다. 누가 집에 불쑥 찾아와도 놀라지 마시고 초반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방문 규칙을 정해두세요. CCTV 설치는 필수입니다. 방법용으로도 좋지만 분쟁 시 증거로도 쓰입니다. 아홉째, 내 몸이 곧 자산입니다. 시골은 병원이 멉니다. 무리하게 일하다 다치면 농사도 망치고 병원비로 돈 다 날립니다. 농작물 보험뿐만 아니라 본인 상해 보험도 든든하게 들어두십시오. 열째, 항상 비상탈출구 플랜 B를 남겨두십시오. 귀농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저희처럼 감당 못할 텃세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차하면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 있는 작은 발판 정도는 남겨두고 오세요. 그래야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나머지 조언들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부의 마음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안에서 부부가 똘똘 뭉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난리를 겪으면서 서로 더 애틋해졌거든요. 여러분, 귀농은 인생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시골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준비 없는 자에게는 야생의 정글입니다.
부디 저희처럼 수업료 비싸게 치르지 마시고 현명하고 똑똑하게 준비해서 행복한 제2의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훈 변호사님과 유튜버 김 PD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